만약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 들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그 법률적인 핵심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은 증거로 말한다. 이 문장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정작 내 진실을 뒷받침해줄 그 증거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최악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냉정한 시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혐의를 받게 된 한 사람이 겪게 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문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걸 앗아갈 것 같은 첫 충격의 순간부터요.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싸움을 거쳐서 또 인생을 좌우할 전략적 갈림길과 합의라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충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법적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온했던 내 일상, 내 직장, 가족관계까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충격파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직장, 가족, 평판 같은 여러 카드로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탑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강제추행 혐의는요, 이 탑의 맨 아래에 있는 카드를 그냥 쑥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대형이 정말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사건이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안 처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과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거나 특정 직업은 아예 가질 수 없게 되는 것들. 이건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거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고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그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부분의 다른 범죄와는 달리 명확한 물증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화면 왼쪽을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사건은 CCTV나 지문, 녹취 파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조각들을 맞추는 퍼즐 게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강제추행 사건은 그런 퍼즐 조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보통 은밀한 공간에서 단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니까요. 결국 남는 건 뭐냐? 두 사람의 엇갈리는 주장뿐입니다. 이건 진실의 증명이 아니라 누가 더 믿을만 한가를 겨루는 신빙성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의 저울은 처음부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 앞에서 뱉는 당신의 그 첫마디가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뱉었던 그 첫마디의 실수가요,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처럼 연쇄적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조사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받게 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 전략입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둬야 해요. 이 3단계는요,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말 그대로 생존 로드맵입니다. 첫째, 고소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분석해서 상대방의 논리가 뭔지 파악해야 하고요. 둘째, 그 안에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겠다 또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는 최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심했다면 단순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걸 증명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한국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카드,
바로 합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에요.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합의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합의는 돈으로 죄를 씻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걸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호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표가 합의의 딜레마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그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고요. 또 서투르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마치 지뢰밭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지뢰밭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죠.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덫이 될 수 있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라는 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이런 사건에서 과연 정의와 전략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 어쩌면 그게 이 길고 힘든 싸움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